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진시황 통일 전 중국 고대사를 이야기한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하나라와 상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는 주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진시황 통일 전 중국 고대사는 하상주의 시대다라고 알고 계시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제가 생각할 때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위에서, 이 기초 위에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600년까지 약 400년 동안은 하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약 600년 동안은 상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상나라는 나중에 은나라가 된다.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주왕이 있었는데요. 이 주왕이 폭정을 일삼으니까 주변 소국에서 반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주나라의 주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나라 시대의 마지막 왕 이름이 공교롭게 주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준비하는데 이 서쪽 변경에 있었던 주나라의 무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소국들이 반란을 준비하게 됐고 결국에 무왕을 중심으로 한 반란 세력이 주왕을 물리치면서 무왕이 호경을 중심으로 해서 호경을 수도로 해서 주나라를 건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경이 어디냐면 지금의 장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지내다가 기원전 771년에 서쪽에서 견융족이 주나라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호경을 버리고 천도를 하는데 동쪽으로 이동해서 천도를 하는데 이동한 곳이 어디냐? 바로 나급입니다. 이 나급은 지금의 낙양이죠. 그래서 견융족이 공격하기 전까지, 그래서 천도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서주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급으로 천도한 이후부터 주나라가 멸망하는 256년까지를 동주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주시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근데 혹시라도 이 춘추 전국시대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챕터부터 바로 보시게 된다면 이 동주부터 공부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춘추 전국시대를 온전히 쉽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주시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주를 공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춘추 전국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서주를 반드시 어느 정도는 공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주의 시작이 바로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과 무왕의 다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적어도 은나라 주왕부터 해서 서주를 거쳐서 동주를 공부하는 것이 이 춘추 전국 시대를 공부하는 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위키백과를 보면 주나라는 상나라를 이어 중국에 존재했던 나라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존속한 나라이다. 790년간이나 왕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합니다. 기원전 11세기 중엽에 서쪽의 웨이허강 분지에서 세력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웨이허강이 위수입니다. 그래서 장안을 지나가는 그 황하 최대 지류인 웨이허, 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수에서 세력을 확대해서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의 천자로서 중원을 지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중원은 어디냐? 중원을 클릭해서 보면요. 중원은 좁게는 옛 주나라 지역인 지금의 중국 중부지방을, 넓게는 중국 전역을 의미한다 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지리적인 의미고요. 중국 전역을 중원이라고 사용할 때는 이제 역사적인 의미라고 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밑으로 내리면 목야전투가 있습니다. 이 목야전투를 가지고 위치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황하가 이렇게 가서 흐르는데 그 중에서 이 황하 중류를 지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중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족의 활동 무대가 점점 중국 대륙 전체로 넓어지니까 그 역사적 의미가 중첩되면서 중원이 중국 대륙 전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중원이 바로 하상주를 비롯한 고대 중국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나라를 이은 주나라는 중원이 아닌 상나라의 서쪽 변방에서 발흥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나라는 자신의 서쪽에 있었던 그리고 서북쪽에 있었던 유목 세력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동쪽에 있었던 중원의 문화도 받아들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는 고대사로 갈수록 중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현대로 갈수록 중원이라는 말보다는 화북 또는 하북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가 커졌기 때문에 용어도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봉건제에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역사로 넘어가서 보면 원래 주나라는 상나라의 서부 제후국으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상나라의 서부 제후국으로 오르도스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가 약탈에 시달리는 것을 피해서 상나라의 서쪽인 그 기산에 정착했다. 주문왕 시기에 국으로서 주나라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산이 어디냐 하면 기산은 그 중화인민공화국 산시성 섬서성입니다. 이제 섬서성 바오지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나라의 첫 번째 수도가 있었던 곳으로 주원으로 불렸다. 오장원이 이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갈량이 죽은 곳이죠. 이 오장원이 그 삼국지에 보면 오장원에 떨어진 별 챕터에 등장하는 그 오장원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 목야 전투를 말씀드릴 때 그 조금 더 그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 미녀 달기에게 미혹되어 국정을 돌보지 않고 주지육림을 즐기며 폐악을 부리자. 여기서 주지육림이라고 하면 그냥 술판을 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폐악을 부리자 주나라 내부에서 상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열자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에 주나라 문왕의 아들 무왕이 4만 5천여 명의 군대와 300여 개의 전차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서 목야 전투에서 상나라 주왕을 몰아내고 중국 전역을 차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야 전투를 보면요. 11세기에 은혜 제신, 이 사람이 이제 주왕입니다. 주왕. 그 제신과 주나라 무왕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이 연합군이 목야에서 벌인 싸움이다. 그 목야 전투에서 주나라의 승리로 약 600년간 이어온 은왕조, 이 상왕조는 몰락하고 주왕조가 중원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 요 지도로 보면요. 지도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팬 리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분수입니다. 황하의 지류이고요. 여기 러허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낙수가 되겠죠. 이것도 황하의 지류입니다. 그리고 그 황하의 최대 지류인 웨이허, 위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기산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전에 그 오르도스 지방에서 약탈에 못 이겨 내려온 그 주나라 사람들이 기산의 털을 잡아서 그 세력을 확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장안이 있고요. 장안을 지나서 통패스, 여기 동관입니다. 그 위수와 황하가 만나는 지점에 동관이 있는데 이 동관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낙양에서 장안을 갈 때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고 반대로 장안에서 낙양을 가야 할 때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이 동관이었기 때문에 이 동관은 그 모든 역사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곳입니다. 오히려 함곡관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동관을 지나면 여기 이제 낙양이 있고요. 러양이 있고 그 위에 맹진을 거쳐서 여기가 바로 목야입니다. 여기서 주나라가 상나라를 공격해서 이제 상나라를 밀어내고 이 중원을 차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야 전투의 그림입니다. 주나라가 새롭게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때는 아직 교통과 통신이 잘 발달되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드넓은 대륙 전체를 직접 통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주나라가 선택한 방법은 상나라 잔존 세력에게 땅을 주고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게 했는데요. 아울러 친척들을 제후로 삼아서 연나라, 노나라,
제나라와 같은 제후국도 세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주고 새로운 제후국을 건국하게 한 체제를 바로 우리가 봉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건제는 봉토 건국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봉자가 임금이 신하에게 영지를 내어준다라는 뜻의 봉할봉자라는 점, 받들 봉자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친지인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주고 제후는 토지와 백성을 받은 대신 곡물과 군사력을 제공하는 의무를 졌습니다. 그리고 땅을 받은 제후는 다시 자신의 친척에게 분봉받은 땅의 일부와 경, 대부, 사라는 자귀를 주어서 그 밑에 있는 농민을 통치하게 했죠. 따라서 주 왕실의 왕과 제후는 왕과 신하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왕이 종가가 되는 것이고요. 제후가 분가가 되는 것이죠. 이 종가는 이 종갓집 할 때 그 종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봉건제 하에서 천자의 지위는 종가, 즉 적장자가 상속하고 나머지 왕들의 지위는 한 단계 낮아져서 제후로 봉해지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다른 말로 우리가 종법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나라의 봉건제는 종법 관계 하에 있는 봉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가 자체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수직적인 신분과 서열이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묵시적인 규범까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입니다. 그러면서 은나라 시대부터 있어 왔었던 샤머니즘, 토테미즘적인 제사들이 사라지고 예를 갖추어서 자신의 선왕이나 조상의 업적을 기리는 질서정연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에 맞춘 집의 크기, 의복, 장식물, 음식 등이 결정된 것이죠. 이렇게 주나라 시기에 형성된 중국적 생활 방식은 훗날 대부분의 중국 왕조의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나라 시기에 바로 하늘의 명령, 즉 천명을 받은 천자의 개념이 탄생했는데요. 천자는 천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다스리는 땅은 천하가 되는 것이죠. 이 천자라는 개념이 주나라 왕실의 격을 높이면서 봉건제를 유지해주는 사상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원래 천명은 하나라에 있었지만 거왕이 포악한 정치를 하자 상나라의 탕왕에게 천명이 넘어간 것이고 또다시 탕왕의 자손들이 천명을 잃어서 결국 주 왕실로 천명이 넘어온 것이라는 설명이죠.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왕실이 백성의 지지를 잃으면 천명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천자는 덕을 실천하며 어진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나라의 천명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서양 봉건제와 주나라 봉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양 봉건제의 기반은 계약인데 반해 주나라 봉건제의 기반은 혈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봉건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계약입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혈연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대감이 약해지게 되고 그 결과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제후가 왕에게 군사를 보내지도 않으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견융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군대를 소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아무도 오지 않았단 말이냐. 기원전 771년 주나라 제12대 유왕은 서쪽 견융족의 공격을 받자 제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유왕을 도우러 오는 제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왕은 결국 죽임을 당했고 이듬해에 유왕의 아들이 제13대 평왕이 되어 나급으로 천도하며 왕위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주시대는 막을 내리고 동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동주시대에 비록 주 왕실의 명맥은 이어졌지만 서주 시절 아무도 왕을 돕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화도 당하지 않아서 주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봉건제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였습니다. 대신에 그 틈을 타서 힘센 제후들이 모두 자신이 천자인 양 행세함에 따라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후국들이 건국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중원을 넘나들었는데 이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하고 동주 중에서 전반기에 해당하지요. 춘추라는 명칭은 공자가 쓴 춘추라는 책 제목에서 유래합니다.
위키백과는 보시는 것처럼 한자로 춘추 전국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춘추 제후국 분포도라고 해서요. 회맹지라든지 그 주요 전장이라든지 그 제일 세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 국가들의 위치나 그 회맹이 있었던 곳 그리고 전투가 일어난 곳 등이 제가 읽은 그 다른 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부정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로 설명하지 않고 그 두피디아의 지도가 한글로 작성된 지도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복잡하지 않고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 두피디아도 회맹지나 전장이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게 표현된 지도는 출처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황하가 먼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밑에 그 회수가 있고요. 장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나급에 있는 주나라를 비롯해서 기타 그 주왕실의 제후 국가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특히 춘추 오패가 이 노란색으로 제진, 초, 오, 월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춘추 시대의 영역은 이렇게 되고요. 이 밖에는 그 수많은 이민족 세력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력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오랑캐라고 생각했었던 서쪽의 견융족과 남쪽 양자강 유역에 있었던 초나라였는데요. 기원전 658년에 드디어 초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주나라의 중원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제나라의 환공이 조낭양이 즉 주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이민족의 침입을 몰아내자고 주장하면서 초나라를 토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에 651년에 중원의 제후들이 모였고 이 회맹이 개최되면서 제나라의 환공이 제후들 중에서 으뜸이라는 의미로 패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죠. 이때 환공을 패자로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재상 관중입니다. 그 제갈공명이 자기 스스로를 비유했던 인물이 바로 관중이죠. 이렇게 해서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중원의 패자에 의해서 유지된 통치 체제를 회맹 질서라고 합니다. 중원의 회맹 질서는 환공이 죽은 후에는 진나라의 문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문공까지는 조낭양이를 비롯해서 이 주왕이 봉건해준 이상 그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이 사이사이에 약소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약소 제후국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병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절존망의 원칙이 지켜졌었습니다. 하지만 문공 이후에는 오랑캐라고 생각했었던 초나라를 비롯해서 오나라의 함려 부차, 월나라의 구천이 차례로 패자에 등극하면서 드디어 조낭양이나 계절존망 따위의 쓸데없는 명분과 원칙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힘에 의해서 패권이 가려지는 전국시대로의 이전을 차차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힘있는 제후국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던 작은 약소국들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현을 설치해서 직접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이 설치되었다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요.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이 지방을 주나라식으로 제후에게 분봉한 것이 아니라 군과 현이라는 직할기구를 두어서 자신이 임명한 관리를 직접 파견해서 통치한 제도를 군현제라고 합니다. 물론 이 군현제의 시작이 진시황은 아니고요. 그 진나라 효공 때 상항 변법이긴 한데 이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는 진시황의 군현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으로서는 주나라의 봉건적 질서를 그대로 두어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전국을 통일한 마당에 또다시 주나라처럼 분봉을 해서 권력을 나눌 것 같았으면 애초에 통일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지배, 즉 중앙 집권을 위해서 군과 현을 지방에 설치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춘추 시대는 주나라의 봉건제가 진나라의 군현제로 이동하게 하는 과도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 진, 초, 오, 월까지를 우리가 춘추 오패라고 하는데 그들이 패자에 즉위한 순서는 먼저 기원전 656년에 위에서 말씀드린 제나라 환공이 초나라를 토벌하고 651년에 회맹을 주도해서 패자에 먼저 등극합니다.
두 번째로는 632년에 진나라의 문공이 역시 초나라를 토벌하고 패자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원전 597년에 드디어 초나라의 장왕이 진나라를 토벌하면서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506년에 오나라의 함녀가 초나라를 공격해서 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전 473년에 월의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록에 따라서는 이 춘추 5패를 그 위에서 말씀드린 인물들과 다른 인물들을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춘추 5패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53년에 이 진나라가 한, 위, 조의 3개 국가로 나뉘게 되면서 춘추 시대는 끝나고 오로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인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주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춘추시대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회맹질서가 주나라의 봉건질서를 대신했습니다. 그 말은 주나라식 혈연 공동체는 점점 느슨해지고 대신에 능력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민간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자와 묵자의 학단입니다. 이들이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제자들이 다시 전국으로 흩어져서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거쳐 다양한 사상이 출현한 것인데 그것을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유가, 법가, 묵가, 도가가 있습니다. 제자백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사상의 목표가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점인데요. 제자백가들은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치와 윤리에 집중되었고 이 시기에 형성된 생각이 동양 철학의 바탕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북아시아의 사상과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가는 인의를 중시하고 법가는 법률에 의한 통치, 묵가는 보편적인 사랑, 도가는 무의자연을 설파하는 시기였지요. 재미있는 것은 서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5세기부터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면서 서양 철학을 정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위키백과에서 전국시대를 표현한 지도인데요. 먼저 이 연나라의 이 윗부분, 이 부분은 우리 고등교과서에서는 연나라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황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 밑으로 회수가 그리고 양자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나라의 도읍 지역이 회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러양, 여기 낙양 부분만 주나라고 나머지는 전국 칠웅이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은 진나라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의 이 세 개 국가로 분열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이유는 서주시대의 왕으로부터 직접 제후국으로 분봉받은 진나라가 왕권 다툼으로 분열했다라는 것 자체가 동주시대로 이전하면서 명목상으로나마 남아있었던 봉건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나라가 세 개 국가로 분열했던 여파는 주변에 있었던 제후국들에게도 얼마든지 그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시대의 군주들은 진나라와 같은 하극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전국시대에 많은 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효공 때 상항이 진행한 개혁입니다. 이를 상항변법이라고 하는데요. 상항변법의 가장 큰 목적은 기존의 시족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는 동시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르기 위한 세금과 병역을 부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상항은 백성을 5집 또는 10집 단위로 재편하고 이 조직을 바탕으로 세금과 병역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15제
라고 합니다. 전국을 31개의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로 하여금 15제를 감시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상황이 중앙 집권을 꿈꾸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농업에서도 큰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토지를 국유화하고 공평하게 수전함으로써 농민들 간의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훗날 중국이 균전제로 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농민들 사이에서 토지 보유량의 차이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그 결과 가난한 농민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은 결국 지주의 세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없고 그것은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공평하게 농지를 나누어 줌으로써 이를 예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군사적인 공을 세우면 신분이 상승할 수 있도록 열어둠으로써 지주에 속한 농민이 일반 농민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고 거꾸로 엄격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신분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두어서 결과적으로 두터운 중산층 농민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측면과 법령의 준수라는 측면에서도 모두 효과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게다가 철로 만든 튼튼한 농기구가 보급되고 농사의 소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5명에서 6명의 소가족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상황은 이런 일련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하고 철저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진나라의 성공 포인트였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전국 칠홍들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귀족의 반발 등 여러 이유로 이를 철저히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효과가 진나라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전국 칠홍의 개혁이 목표하는 바도 대략 같았고 오히려 진나라가 제일 늦게 변법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진나라 이외에 진행된 개혁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나라는 기원전 406년에 훗날 상황에게 많은 영향을 준 이회를 중심으로 법치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편 조나라는 기원전 403년에 공중년이 우수한 인재 발탁을, 초나라는 기원전 385년에 오기가 구기족의 특권을 빼앗았고 제나라는 기원전 357년에 추기가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기원전 351년에 신부레가 중앙집권을 시도했죠. 물론 개혁의 성패는 귀족들의 저항 정도가 각국마다 모두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나라와 위나라가 그나마 상한과 이회를 등용해서 변법을 통한 부국강병을 이뤄낸 것이고 이 시기에 진나라가 바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은 봉건 질서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를 타파하고 모든 곳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발상과 이를 현실에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지만 그 와중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주의적인 통치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개혁 자체가 성공할 수 없었겠지만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성공한 쿠데타를 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것이죠. 죄인의 사지와 머리를 말이나 소에 묶고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사지를 찢는 형벌인 거열형을 창시한 인물이었을 정도니까 상황이 얼마나 냉철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이 창시한 형벌로 훗날 본인이 처형되고 만다는 점이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언제나 끊이지 않았는데요. 기원전 353년에 위나라가 먼저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조나라는 제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제나라는 이를 받아들여서 위나라와 전쟁하였습니다. 기원전 342년에는 위나라가 조나라와 연합하여 이번에는 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한나라는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했고 제나라는 이번에도 한나라의 대군을 파견했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이런 난장판이 전국시대 내내 끊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승리하는 방식으로 전쟁의 양상이 변화했는데요. 전쟁의 방식뿐만 아니라 군대의 편제, 무기 등 많은 부분에서 춘추시대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들이 발생한 시기가 전국시대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전쟁의 방식이 변화였는데요. 상나라부터 춘추시대까지 전쟁은 대체로 넓은 들판에서 두 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벌이는 전차전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가 되면 구름과 산림이 많은 지역, 심지어는 늪지대도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전쟁을 수행하기에 전차는 적절한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점차 보병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전국시대 군대는 보병과 전차 부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되죠. 한편 북쪽에 위치한 유목 세력과의 전투 속에서 조나라의 무령왕이 호복기사를 도입하였다는 말은 지난 월지편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병과 기병이 동시에 전쟁을 수행함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전략이 등장했고 전쟁의 목표도 점차 공성과 수성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요. 따라서 병사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 번에 수십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전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병사의 필요성이 증가하자 국가는 자연히 일반 농민으로부터 징집하여 전쟁에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전국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패권을 쟁취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 제후가 있는 한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외교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뿐이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교묘한 외교술이나 권모술수, 온갖 책략이 난무했던 시기가 바로 전국시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합종연횡 또는 합종연형이라 부르는 협조망의 구축이었습니다. 원래 진나라는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서쪽 변방에 위치한 나라여서 비옥한 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원으로부터 오랑캐라 불리며 무시당하던 나라였습니다. 이랬던 진나라가 상항의 변법을 통하여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자 중원의 다른 나라들은 한편으로는 진나라의 변법을 연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진나라의 팽창이 두려워서 여러모로 이에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6나라를 한꺼번에 꺾을 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6나라가 힘을 합쳐 진나라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소진이 등장하는 것이죠. 소진은 먼저 조나라를 설득했고 조나라의 걱정은 다른 나라의 걱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6나라는 동맹을 맺었고 소진은 이 6나라의 공동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진이 주장한 6국이 연합해서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합종책입니다. 한편 귀국 선생으로부터 소진과 함께 수학했다는 소진의 친구 장인은 진나라에 발탁되어 6나라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름을 강조하며 모두 따로따로 진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소진의 합종책을 와해하는 연형책을 구사하였지요. 이후 합종과 연횡의 대결은 진나라가 항상 이긴 것도 아니고 나머지 6국가들이 항상 동맹을 유지하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진나라가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나머지 6국가의 사이가 점차 나빠지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세가 진나라로 기울면서 드디어 기원전 247년 훗날 진시황이라 불린 정이 진나라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30년 진나라가 드디어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한나라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나머지 5나라도 줄줄이 무너지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전 221년 제나라가 항복하면서 통일의 대업이 달성되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시작된 하상조 시대의 역사의 무대는 지리적 의미에서 볼 때 중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800년이 흘러 진시황이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 시기에 이르면 진나라의 활동 무대는 본거지였던 서쪽 변방에서부터 초나라의 옛터인 양자강 이남까지 그리고 동쪽의 바다에 닿았던 제나라와 연나라의 옛 땅까지 이를 정도로 실로 거대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중국 통일이었지요.
중국 역사의 무대를 만리장성 이남이라고 볼 때 개인적으로 그 뿌리는 춘추 전국 시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상주의 무대는 중원에 한정되었고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야 만리장성 이남과 양자강 이남이 모두 중국 역사의 무대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제 판단일 뿐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춘추 전국 시대는 오늘날 중국을 만들어낸 지리적 바탕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사상적 바탕의 시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